건국 이후 최대 위협이다. 과거의 냉전 시기에 소련보다도 더 큰 위협이라고 지금 평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상대까지로 커진 거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중국이 미국하고 직접 붙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미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트럼프 취임하고 이제 거의 한 해가 딱 지났는데, 한 해 동안 이제 관세 폭탄 펼쳤었는데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되고, 또 한 해 동안 지정학적 변화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관세, 처음에 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즉위하자마자 관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관세라는 거는 어떤 표면적인 거로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경제 자체도 중요한데 미중 갈등에서, 근데 경제보다도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미중 체제 경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트럼프 2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건데요. 사실 시진핑 주석이 2기가 됐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중국 체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면서 미국하고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서구식 자유주의인데, 서구식 자본주의 이런 건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체제가 있다. 그러면서 반서방 연대를 꾸려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그 와중에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이 됐던 게 2024년 7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대선 기간에 있을 때 경합을 하는 중간에 오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트럼프 1기 시절에 국가안보보좌관,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포린 어페어라는 잡지에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 칼럼을 기고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의 전략, 외교 전략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누는데, 하나가 중국, 두 번째가 중동, 세 번째가 유럽인데, 여기서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적이다. 그리고 중국 문제는 미국이 반드시 중국을 상대해야 된다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심인데 이스라엘 혼자서는 도저히 맡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자원 문제도 있고 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건 니네가 막아라. 물론 대놓고 거기서 손 띄겠다 이건 아닌데, 유럽의 방위비 부담 증강이라든지 나토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토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의 쉴드 안에 있었을 뿐이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써야 될 국방비를 쓰질 않았다. 그러니까 나토는 미국에서 앞으로 손을 점점 띄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나누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론 당연히 미국이 뭐 경제전쟁 관세를 매기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중국 동맹을 구성을 하는데, 전통적인 무방이 라고 하면은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략적 파트너. 이건 전통적 우방이라고 안 하고 군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신흥 동맹국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태평양 외교에 초점을 이런 식으로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해서는 원조와 차관도 늘리고 무기 지원도 더 늘린다. 이거를 주로 어디서 빼냐면은 중동 쪽에서 이스라엘한테 조금 더 짐을 주면서 중동과 유럽 쪽에서 힘을 갖다가 아시아 쪽으로 더 모으겠다.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모든 전략을 중국에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아유 무서워라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이 브릭스를 확대하고 반서방 동맹의 외연을 확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스윙을 하는 게 어디냐면 인도예요. 뭐 요새 인도 태평양 그런 얘기를, 인도하고 태평양하고 어떻게 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인도는 인도양이고 태평양은 태평양인데, 인도를 자꾸 끼워 넣으려고 그러는 게 대중국 동맹을,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는 이 동맹 라인에서 인도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인도가 떨어져 나가면 굉장히 큰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하고 막 국경 분쟁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서방 연맹에 또 인도를 끼워 넣어요. 그럼 인도는 어떤 입장이냐? 인도 내에서는 양쪽으로 스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인도의 인도 정치인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학자들도 그렇고, 인도는 현재 스윙을 하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 먹어야 된다는 게 또 인도의 생각이에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온 거는 2000년대 초반이 되지만, 어쨌든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 들어왔죠. 그럼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2010년대 후반까지가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였던 거죠. 네.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느끼진 못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태평성대 좋구나 이렇게 느끼진 못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때가 정말로 가장 안정적인 세계의 공급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분절돼 나가는 과정이고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민주당도 중국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네. 민주당이 되나 공화당이 되나 우리는 상관없다. 누가 돼도 어차피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건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동맹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점점점 노골적으로 갈등이 표면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무너뜨릴까? 2026년에는 어떻게 좀 할까요? 중국이건 미국이건 단기간에 쓰러질 나라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둘 다 뭐 지투인데요, 굉장히 뭐. 체력이 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두 나라 다 장기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서로 센 펀치는 못 날려요. 왜? 보면은 저 학교 내에서도 보면 제일 센 애들끼리는 싸움을 잘 안 하는 거. 둘이 맞아요. 팽팽할 때는. 근데 상대가 약하다 싶을 땐 가서 뭐 공격을 하고 뭐 명령을 할 수가 있겠지만 상대가 상당히 세졌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는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지금 미국은 중국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라이트하이저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트럼프 1기 때 무역 대표부를 했던 그 라이트하이저라는 분은 중국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건국 이후 최대 위협이다. 그러니까 그때 소련 과거의 냉전 시기에 소련보다도 더 큰 위협이라고 네. 지금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을 상당히 이제 두려워할 만한 상태까지로 커진 거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중국이 그 정도 세졌으니까 미국하고 직접 붙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전반적인 체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약간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냉전 관계는 체제 경쟁 관계는 당장 1년 내에 큰 변화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갈 뿐이지 단기간 내에 무슨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뭐 어떤 상황인가요, 요즘에? 일단은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네. 표현하자면은 굉장히 불안한 속에서도 견조한 경제, 거시경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뭐 작년에 보면 연방정부 셧다운도 됐었고 그렇죠. 예, 부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2% 성장을 했고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관세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 그랬는데 물가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경고는 계속 나와요. 부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물론 부채는 그 전에도 그 높았지만 얘기는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듣고 예. 있어서. 근데 점점 쌓여나가고 이게 줄어들진 않는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부채 때문에 앞으로 큰 곤혹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긴축 재정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감세를 계속하면서 전략 산업에 투자를 하고 또 방위비를 크게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리고 또 실업률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연말에 나온 지표를 보면은 물가 상승률도 예상치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또 경제 전문가나 아니면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그게 아직 관세 영향이 다 반영 안 된 거 아니겠냐.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시 지표로만 보면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CPI도 2.7% 그러면은 뭐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물론 목표치인 2%보다는 높은 건 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안감이 지금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역 적자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게 이제 그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게 자기가 관세를 매겨서 이런 거다라고 또 자기 치적이라고 막 자랑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지표로만 보면은 그렇게 어딘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굉장히 내부에서의 불안감은 상당히 지금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금리 이제 전망일 텐데요. 금리 인하 올해 어떻게 보시는지랑 또 연준 의장 지명 후보가 지금 이제 확정되지 않았죠,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예. 네, 뭐 케빈 해시, 케빈 워시 뭐 후보군에 있는데 둘 다 어쨌든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을 주장하는 인물인데 올해 금리 인하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쨌든 5월이면 파월이 끝나잖아요, 임기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둘 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흔히 말하는 비둘기파 인사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현재 제가 몇몇 기관의 이제 전망치를 가져왔습니다. JP 모건은 올해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예 동결이요? 예, 아예 동결이요. 야.
야. 골드만삭스는 상반기 동결 그 6월하고 9월에 각각 0.25% 인하 전망. 예.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13일 날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담보부 이익물 금융 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옵션 시장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금리 동결을 가정한 포지션이 크게 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 시장에서는 동결 쪽을 그러니까 근데 이 동결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블룸버그 통신에 나온 거는 1년 내내가 아니라 단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분기 내에는 동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CPI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7%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뭐 예상치보다 낮은 상태이긴 한데도 그런데도 자꾸 불안하다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의 지금 정치적인 불안정성,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성하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시 지표로만 보면은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게 과연 국제 정세가 그대로 가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나오는 금리 전망이 향후에 어떠한 그 국제적에서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저도 참 죄송하게 얘기지만 뭐라고 참 예측하기가 힘들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아주 엄청난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동결에다가 하반기에 가서 약간의 인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뭐 동결에 파월 임기 기간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굉장히 금리 인하를 지금 파월에게도 굉장히 크게 압박을 했었고 다음 이제 연준 의장도 트럼프가 본인의 측근 인사는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할 사람을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한다고 전망하지 않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월 의장이 계속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다가 어떠한 압박도 넣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오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어느 정도까지는 따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 2차례 정도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작년에도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서 조선, 원전, 로봇주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올해는 미국 정책 수혜주 중 가장 파괴력 있게 보일 수 있는 섹터는 좀 어디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선, 원전, 반도체인데요. 일단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뭐 굉장히 사이클이 좋고 내년까지도 27년까지도 굉장히 정점에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성장률은 27년엔 둔화되겠지만 27년까지도 계속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교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기기당 이거는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굉장히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요새 AI 뭐 어디든 다 들어가죠. 뭐 모든 데 다 들어가는데 이 피지컬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TSMC가 그 물량을 소화를 못 해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은 거죠. 그동안은 삼성이 물론 기술적으로도 TSMC에 비해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 밀리기도 했었지만 설령 비슷한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TSMC 거는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공급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새로운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안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 큰 기회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굉장히 슈퍼 사이클이라고 뭐 메모리건 비메모리건 관계없이 그렇게 보고요. 조선은 작년에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고 실제로 좋은 사인을 많이 받은 건 맞는데 생각보다 작년에 수주는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 데일 주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업계의 전망은 올해부터는 수주가 현실화된다. 그 기대감이 현실화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도 올해 아마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면 그래요. 저도 이게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는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까지 뭐 주가만큼 올라간 건 아닌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선반영이 돼 있어서 올해 사이클이 좋다고 해서 올해 주식가가 반드시 오르냐? 뭐 오를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좀 없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역시 이제 당장의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 엄청난 전기력을 다른 걸로다가 메꾸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반도체 금 말씀하신 슈퍼사이클은 내년 27년까지 가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7년 혹시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뭐 27년 내내? 내내인데 26년에 비해서는 성장률은 추세는 많이 꺾일 겁니다만 어쨌든 27년까지는 계속 상승하는 걸로 현재 상태로는 예상이 되고
되고 저는 거기다가 돌발 변수로 다른 쪽에서 피지컬 AI가 예상보다 더 커진다 그러면은 그건 28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일단 27년까지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걸로 나와 그래서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반도체가 27년까지는 좋게 보지만 28년부터는 많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 성행하니까 26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게 보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좀 공감을 하시겠네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도 뭐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산업의 사이클 자체는 좀 그렇게 보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뭐 예컨대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치 못하게 그동안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게 아닌데 서비스가 딱 시작되니까 파급력이 상당히 앞으로 클 것 같다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로봇 쪽에서도 뭔가 돌파구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피지컬 AI 쪽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의외의 또 수요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도체가.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현재 전망에 플러스 28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미지수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서 한번 또 치고 갈 수도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과 자원안보 전쟁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중국이 독점하던 히토류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던데 히토류가 굉장히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핵심 원인은 뭔가요? 일단은 이제 히토류라는 게 이제 원래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제일 많이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으로 넘어갔죠. 어떻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히토류가 채구라는 데도 보면은 히토류라는 게 17개의 원소잖아요. 그중에 뭐 경히토류 있고 중히토류가 있고 하는데 특히 지금 현재 제일 비싼 게 중히토류 중에서 디스프로슘하고 터뷴 같은 것들이거든요. 경히토류는 양도 많고 채구라고 정제하는데도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근데 어떤 비용이 드는 거냐면은 일단은 채구를 할 때 보면은 거기에 방사성 원소, 뭐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이런 방사성 원소가 같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 먼지 분진만 해도 상당히 유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히토류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리광산, 뭐 니켈광산 이러면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히토류는 캐면은 여러 개가 상당히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쭉 정제를 하고 뭐 재련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처음에 산성, 특히 황산액을 잔뜩 넣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 갖다가 다시 중화시키기 위해서 또 염기성이 수산화나트륨을 또 잔뜩 넣어요. 그러니까 산성, 염기성 아주 독성 물질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처리하고 환경 비용을 다 낸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중국이 90년대에 들어와서 히토류 이제 세계적인 공급망에 들어오면서 히토류 생산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환경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어떻게 낮췄냐? 그냥 독성 물질을 방류한 거죠.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구 국가들, 다른 나라, 히토류를 쓰는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이 저걸 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채산성이 안 맞는 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사다 쓴 거죠.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중국한테 이제 이게 자원 무기화의 도구로 쓰이게 된 건데 덩샤오핑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히토류가 있다. 덩샤오핑이 뭐 지금같이 뭐 배터리나 이런 걸 다 생각을 그거는 아니겠지만 자원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쪽으로다가 특화를 하면서 쭉 가다 보니까 미국에 그나마 있던 히토류 광산도 다 폐광을 했었죠. 그리고 호주에도 히토류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브라질에도 제법 있고. 근데 이런 데서도 중국 거랑 도저히 경쟁이 안 돼요. 중국이 워낙 싸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동안 닫아놨던 캘리포니아에 있던 마운틴 패스 광산 같은 거를 2016년에 재개를 시작을 해서 생산을 지금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이제 그 리너스 레어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비중국 히토류 기업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뭐 말레이시아 광산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히토류를 지금 캐고 있고 호주 내에서도 광산들 여러 개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중국의 독점이, 그러니까 생산이 아니라 정련해서 이렇게 재련해서 상품으로 만든 걸로 기준으로 하면 거의 9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히토류를 갖다가 조금씩 캐기 시작하면은 그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대체하는 기술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 소재를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체 소재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나온 거지만 그 디스프로슘을 뭐 기존에 비해서 3분의 1만 쓰고도 똑같은 자력을 내는 그 자석을 갖다가 그 기술 공법을 일본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히토류 사용량을 또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폐전자기기에서 히토류를 뽑아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 도시광산이라고 하죠. 요즘에 보면 각광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라이스 대학 연구팀에서 만든 그 플래시 줄 히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초고속 고효율 열처리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항성 물질에다가 아주 고강도 전기 펄스를 갖다
갖다가 탁 가하면은 그동안 몇 시간 가열을 해야 됐던 게 이게 수 밀리초 내에 막 2000도, 3000도까지 확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에 있는 걸 갖다 녹여서 빼내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화학물질 사용량하고 폐기물이 확 줄고 전기 소모량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제 미국의 메탈리움이나 그러니까 플래시 메탈 USA 요 두 기업이 이 플래시 줄 히팅을 지금 현재 상용화해서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나라 고려아연에서 이제 미국의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라는 데하고 제휴를 했는데 미국에 공장을 세워요. 여기는 이제 요 방법이 아니라 바이오 연료인데 그러니까 개별 원소, 그러니까 특정 개별 원소에다가 딱 결합하도록 조작된 단백질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히토리 원소하고 다른 재료를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거든요. 이것도 친환경적인 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은 중국의 히토류 자원 무기의 힘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당장 이렇게 될 리는 없고 몇 년 걸릴 텐데 중국 과학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베이징에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기술연구원인데 여기서 나온 전망치에 의하면은 2035년에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28%까지 떨어질 거다. 그리고 2040년에는 23%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는 앞으로 한 10에서 15년 정도 간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서구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나온 건데 그만큼 히토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그 환경을 처리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멈춰 있었던 거죠. 물론 중국의 매장량이 많기도 합니다. 워낙 많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아예 그렇게 생산을 멈추었던 거는 이제 그런 이유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하니까 여기에다가 그동안 채산성이 안 맞았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채산성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산업 자체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정부 보조를 통해서 전기차 그때 보조하면서 산업을 키워가듯이 히토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독점력이 약화된다. 물론 이게 당장 1, 2년 내에는 잘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중국의 그 장악력이 서서히 약화된다는 거는 중국의 지금 가장 강력한 초크 포인트예요. 중국으로서는 상대방을 목조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초크 포인트가 히토류인데 그 힘이 서서히 약화돼 간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환경오염 문제 폐쇄될 때 미국의 강산들이 또 다시 가동되는 게 그럼 글로벌 공급망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요. 광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구리 이런 광산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는데 환경 문제라든가 지역 주민들 반발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있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네바다에 있는 리튬 광산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은 그 TM 메밀이라는 그 야생 메밀 서식지예요. 그래서 환경보호단체라든지 뭐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발을 상당히 하는 거죠. 이거를 캐면. 근데 하필이면 딱 리튬 있는 데가 그 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멸종된다. 다른 데 없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는 요거를 개발사에서 이걸 다른 데로 옮겨주겠다 그러는데도 근데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놔둬야 된다. 근데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자원 무기화가 막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막 활발해지면서 광산을 개발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역에서 이제 구리 광산 같은 경우 네바다하고 캘리포니아에 펼쳐져 있는 그 구리 광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아파치족의 성지라는 이유로 그쪽에 원주민 단체들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민단체들이 또 반발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개발 허가가 그럼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광산 하나 개발하려면 토지 허가국에 40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공청회를 하고 하는데 그 과정이 빨라도 뭐 4, 5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미국도. 구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구리 광산이 앞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계속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전력을 갖다 많이 송전을 한다 그러면은요, 결국 다 구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리의 소비량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히토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 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배터리의 주요 원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광산들이 그동안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뭐 미국의 또 미네소타 지역의 뭐 산림 보호 구역 안에 그쪽에도 니켈하고 구리 광산이 큰 게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곧 개발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멈춰져 있던 것들 그리고 뭐 채산성이 잘 안 맞았던 것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는 이런 공급망들이 확장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칠레에도 리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자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자원 가지고 무기화하기가 과거보다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 2010년 생카쿠에 또 분쟁이 일본이 히토류 의존도를 90%에서 60%까지 낮췄다는데 그 낮출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요? 그때 이제 제가 때마침 지난달에 12월 8일에 뉴욕타임즈에서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우연히 제가 보게 됐는데 How Japan Build a Rare
minerals supply chain without China. 그래서 중국 없이 어떻게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을 했나. 이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타치야 테레자와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상무성에서 에너지 담당 국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2010년도에 자기는 히토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대요. 물론 이제 히토류라는 것 자체를 몰랐을 리는 없겠죠. 근데 히토류의 공급망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자원무기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본이 일방적으로 당했거든요. 중국한테. 불법 중국 배를 일본에서 납포를 했다가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를 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조건 없이 석방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체면을 구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호주의 광산 기업하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고 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디스프로슘을 3분의 1만 쓰고도 똑같은 자력과 고온에 대한 네. 내구성을 갖춘 자석을 만드는 공법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긴 낮췄죠. 물론 여전히 높습니다. 60%라는 게.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국의 히토류 카드는 건재한 거는 맞지만 그 전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약화된 거고 또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쓸 수 있는 무기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일본이 가장 강한 게 소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요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가장 강력한 게 포토레지스트거든요. 근데 포토레지스트가 왜 더 강하냐면은 포토레지스트도 뭐 종류에 따라 달라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대략 유통기한이 3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가지고 가도 길어야 6개월 후면은 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쓰면은 수율이 확 떨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또 전략적으로 히토류를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놨고 그러니까 얼만큼 해놨는지는 밝혀지진 않죠. 그걸 뭐 밝힐 리가 없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비축을 하면서 이 포토레지스트 카드를 일본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가지고서 히토류를 뭐 이제 수출 통제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로 전면 수출 금지를 할지 그렇게 돼서 일본에서도 네. 포토레지스트를 그럼 우리도 전면 수출 금지 이렇게 해버리면요 서로 간에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가 먼저 나타나는 거는 중국 쪽이 먼저일 거예요. 3에서 6개월이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갈지 아니면 일단 선언은 저렇게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완전히 통제해서 서로 죽이겠다고 덤비는 건 아니고 또 협상은 아마 뒤에서 하고 있겠죠. 이러면서 아마 이제 서서히 이제 서로 간에 큰 소리 치면서 압박을 조금씩 하는 선이 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자, 그럼 특정 국가가 이렇게 자원을 무기화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격적 방어 전략은 좀 어떻게 될까요? 방어 전략은 크게 보면은 이제 네. 정말 순수하게 방어 전략이 있고 공격적 방어가 있는데 이제 네. 방어 전략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자원을 좀 비축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거죠. 호주하고 뭐 칠레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시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재 개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히토류는 아니지만 흑연. 흑연도 중국의 의존도가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흑연도 인조 흑연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잘 안 돼 있는 게 그 인조 흑연을 써서 배터리를 만들면은 이게 조금 더 비싸기도 한데 그보다 이제 차의 소음이 좀 커요. 그래서 천연 흑연보다 못한데 그것도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정부에서 투자해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래도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쓸만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정말 이거 순수하게 방어하는 거죠. 이런 방어 전략이 있고 공격 전략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그 포토 레지스트 같은 식으로 우리도 상대방을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반도체 완성품이죠. 우리도 만약에 첨단, 선단 제품을 갖다 공급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우리가 같은 동맹국 하에서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와서 이 물건 좀 팔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초크포인트 그럼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없지 않냐? 우리가 뭐 자원이 있냐?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공정을 잡으면 돼요. 일본이 지금 현재 반도체 강국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하지만 반도체에서 포토레지스트라는 특정한 소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내에서 보면요. 장비 쪽에서도 우리가 일본 장비 많이 씁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도 그렇고 많이 써요. 거기에 대해서 AS를 끊어버린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런 게 없냐 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건 정부 차원에서 지금 빨리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특정
특정 공정이나 어떤 공정에 들어가는 기술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이런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 산업에서 우리가 이거 전체 산업을 보고서 이걸 가지고 힘을 쓴다 이게 아니라 그 산업을 쪼개서 그 안에서 자잘한 것들을 갖다가 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초크 포인트도 반도체 완성품의 만약에 힘이 100이라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적은 거 90, 80, 70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민감성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생각을 큰 틀은 가지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협상을 카드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한 히토류 자석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랑 독자적인 히토류 대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에 또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우리가 뭐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보복을 하지는 못하죠.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니까 보복을 못 하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봐야 되는 게 그 히토류 자석이 이게 뭐냐면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망간하고 비스무스를 사용한 연구 자석인데 이걸 지금 아직은 상용화가 안 돼 있는데 이 자석 전문 기업이 있어요. 제 자석 제조점 노바텍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일로 기술 이전을 지금 진행해서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배터리를 완전히 다 대체한다는 건 아니고요. 비히토류 자석이 있는데 그게 히토류 자석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고온에 대한 내연성하고 자력이 히토류 자석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세지는 거예요. 이번에 만든 게 그 기존에 있는 제 비히토류 자석에 비해서는 그 두 가지 측면, 내연성하고 자력 이 두 가지가 좀 더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못 썼던 분야가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죠. 비히토류 자석의 그 사용처가 확장이 된다. 그건 뭐냐면 히토류의 사용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거고 이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가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들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니네 왜 그걸 만들어 이러고 보복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정말로 자석에서 히토류 자석하고 거의 성능이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는 비히토류 자석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로 이제 세계 시장을 뒤흔들 수 있겠죠. 근데 아직 그것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